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파괴 능력. 2. 취약전의 결함이 있거나 의도적입니까? 3. 아시아 최강의 공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중반부터 군사산업에 집중하여 국방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외국의 무기를 도입하고 사용하였으나 이후 독자적인 군사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방산산업을 활성화시켜 군사기술과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핵심적인 군사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에 투자하며 항공, 해양, 육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적이고 고성능의 무기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한국은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군사에 응용하여 첨단 전자전 기술과 통신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통신과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작전의 정확성과 유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은 또한 사이버전과 우주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사이버전 분야에서는 사이버 공격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여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였으며, 우주 분야에서는 위성 발사체 및 우주 탐사 장비를 개발하여 우주 자원 개발과 탐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개발은 국내 산업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의 독립적인 개발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KF-21 보라매의 첫 무장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공격 능력을 갖춘 진정한 전투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이대의 KF-21 시제기가 출격하여 시제 2호기는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시험타를 분리하는 시험을, 시제 3호기는 기총 사격을 실시하며 강력한 화력을 뽐냈는데요. 하부 미티어 미사일 4발 주에게 각각 미사일 1발 탑재, 미티어 미사일 분리, 20mm 기관포 100발 사격. 보신 바와 같이 테스트용 미티어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었고 기총 사격 역시 막힘없이 진행되며 KF-21의 무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KF-21의 무장시험 영상이 공개되자 갑작스러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드러난 기총의 구조상 KF-21은 절대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KF-21 무장 테스트 소식이 들리자마자 빠르게 영상을 SNS로 공유하기 시작한 중국 네티즌들은 영상 속 KF-21의 외부 무장창과 함께 노출되어 있는 기총 포트를 지적하며 한국 전투기는 절대로 스텔스기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장창이 없는 스텔스 전투기는 없다. 모든 무기를 밖에 걸어둔 상태에서 스텔스가 가능한지? 내부 무장창의 경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블록 3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기총 포트를 지적한 것은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현대에도 전투기에 있어서 기총은 빼놓을 수 없는 무장이지만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기총의 총구로 인해 전투기의 아시즈레이더 안사 면적가 높아지고 공기역학 구조가 방해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KF-21 역시 기총 포트가 열려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블록 3으로 개량을 거친다고 해도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카이에서 과거 미리 특허 출원을 해두었던 기발한 해결책이 발굴되며 무지성으로 비난하던 이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카이에서는 지난 2020년에 이미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두고 복합 소재를 활용한 기총 포트 커버 특허를 출원했었는데요. 기존의 기총 포트는 기총 발사 시 발생하는 화염 잔해 및 연기 등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총구가 항시 개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의 아시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F-22 랩터와 F-35는 보호형 기총 포트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닫힌 상태로 비행하다가 기총을 사용할 경우 유압식 구동계가 작동해 덮개가 열려 기총이 발사되는 구조로 아시즈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투기의 정비를 해야 하는 복잡한 기계장치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전투기의 정비율과 장비의 신뢰성을 악화시키고 중량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아예 기총을 제거한 F-35 모델을 만들기로 했었죠. 스텔스 전투기가 기총을 사용할 경우가 거의 없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전술적 환경상 기총은 KF-21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요소였기에 카이에서는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일회용 무장 기버입니다.
가볍고 얇은 소재로 만들어진 이 무장 커버는 평상시에는 기총 포트의 개방 영역을 덮고 있으며 항공기의 비행 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다가 근접 교전이 벌어져 기총을 사용해야 할 경우 기총에서 발사된 탄약에 의해 무장 커버가 파괴되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떨어져 나간 무장 커버의 잔해가 탄도 궤적을 방해하거나 항공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리 섬유나 일렉트로닉 유리 섬유 등 가벼우면서도 항공기의 비행 역학적 특성을 만족시키는 재료로 제작될 것입니다. 전투기에 덮개 하나를 올린 이 단순한 구조의 일회용 무장 커버를 통해 KF-21은 F-35나 F-22와 같이 복잡한 구동계를 갖출 필요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한번 쏘면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전투기가 귀환한 후 예비 커버로 교체만 하면 끝나기에 별도의 정비 절차와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보호형 커버와는 정비 용이성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한 파괴된 이후에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스텔스기가 기총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기총으로 근접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경우 주변 제공권은 이미 장악한 후일 테고 근접 교전에서 기총을 사용할 상황이라면 이미 스텔스 성능은 중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교전 이후 추적당하며 후퇴할 경우에도 전면 아시즈보다 후면 아시즈가 더 중요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장의 위험이 있는 구동계와 달리 카이의 일용 무장 커버는 100% 설계자와 파일럿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해결책이지만 전투기 부품을 일회용으로 사용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할 기술이었죠. KF-21에 탑재되어 있는 기총은 F-15, F-18, F-22에 장착되어 운용 중인 M61A2 발칸 게틀링 기관포인데요. 기존 M61 발칸 게틀링포를 경량화 및 현대화시킨 기관포로 그 최대 연사 속도는 무려 분당 6,600발에 달합니다. 순식간에 수천 발의 20mm 탄으로 탄막을 형성시키며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미사일과 레이더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투기 교전이 BVRC계의 교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총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미군이 F-4의 기총을 제거했었다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을 상대로 공중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적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투기 간의 도그 파이팅 교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면서 오늘날에도 기총은 반드시 있어야 할 무장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무장 시험에서 기총과 함께 미티어 미사일이 하부 반메리평 무장창에서 무사히 분리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과 함께 주목받았던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양주위 끝에 달려있던 두 개의 미사일인데요. 왼쪽 추익에 달려있는 붉은색 미사일은 진짜 미사일이 아닌 항공기의 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무게추 역할을 수행하는 더미 미사일이었고 오른쪽 추익에 달려있는 미사일은 바로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였습니다. 본래 KF-21에는 현재 우리군에서 주력 공대공 미사일로 쓰이고 있는 에임쿠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인데다가 군수관리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KF-21이 국산 이사 레이더를 채택하면서 미국에서 공대공 미사일의 무장동합 인트러그레이션이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는데요. 난감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군에 유럽 쪽에서 먼저 접촉을 해왔었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영국의 미티어를 단거리 미사일로 독일의 아이리스-T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리스-T 미사일은 기존 나토 공대공 미사일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미사일로 수력 편향 기술을 접목하여 사이드와인더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3의 유효 사거리는 25km에 달하는 아이리스-T 미사일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사이드와인더와 비교했을 때 목표 획득 거리가 4배, 탐색각은 3배, 추적 능력은 무려 6배나 향상되었으며 전파방의 대응 능력 시행과 적외선 교란 대응 능력으로 크게 향상되어 플레어와 같은 기만체계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력 편향 제어 기술이 도입된 아이리스-T는 조종사의 홈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와 연계하여 360도 어느 방향으로도 공격이 가능한 5세대 대공 미사일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즉 적 전투기가 어느 방향에 있더라도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리스-T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된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미티어 미사일에 이은 KF-21의 두 번째 공대공 무장으로 사이드와인더를 뛰어넘는
아이리스 T-사이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KF-21이 강력한 공중제압 능력을 갖출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무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는 폴란드 언론에서도 KF-21의 무장 시험 성공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했는데요. 기사를 본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지 않는 건 밑바닥 없는 어리석은 판단이 될 것. 폴란드도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다며 KF-21 사업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한국 무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 언론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도 KF-21의 무장 시험 소식을 전했고, 우크라이나 네티즌들은 한국의 대담한 개발 계획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KF-21 실사격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 중에서도 솔직하게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에 감탄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솔직히 말해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텔스기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서서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는 한국의 공업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전투기는 서방의 주력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무장 시험에서는 단 두 종류의 미사일을 장착하고 비행한 KF-21이지만 KF-21에 장착될 수 있는 무장은 현재 개발 중인 국산 미사일들까지 포함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13종 이상의 무장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무장을 갖추게 될 KF-21이 완전 스텔스화까지 이루어지는 블럭선 개량을 마치고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아시아 최강의 공군은 한국이 보유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넘버2는 다릅니다. 우리 군의 2인자도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이 되고도 남는데요. 특히 자주포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K55A1입니다. 최근 전력화가 완료된 K55A1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K55A1을 바라보는 고가운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주포의 족보를 따져본다면 K9, K55A1에서 K55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K55의 모체가 되는 건 미국의 M109A2입니다. 1963년 초도 물량 배치를 시작한 M109는 최소 1만 대 이상 생산된 자주포인데요.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물량을 미국이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M109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문자 그대로 분해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요. 이 덕에 현재도 개량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용하는 자주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1980년대 초 자주포 독자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이 기술상의 이유로 벽에 부딪히자 미국은 M109A2의 면허 생산을 제한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생산된 M109A2가 바로 K55 자주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자주포는 미국이 원조라는 소리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원숭이에서 진화했으니 모든 인종은 한 가족이다라는 말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55부터 M109A2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국내에서 자주포를 생산하게 된 우리 군이 얌전히 K55를 M109A2 사양으로 생산할 리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K55는 비록 외관은 M109A2와 똑같았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화학전에 대비한 MBC 시스템을 적용했고 피격 시에 대비해 한론 소화기와 자동 선해 장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죽하면 K55를 목격한 미 국방부에서 M109A2에서 두 차례나 개량된 M109A4와 동급이라고 감탄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의 자주포 기술을 굉장히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굳이 K55라는 국내 명칭을 두고 저들끼리 M109A2K라는 별칭으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는데요. 정작 K55A1에 이르자 K9 기술이 접목되어 완전히 다른 자주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55A1은 한국에서나 2인자 취급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급을 압도하는데요. 당장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이력입니다. 우선 크기에서는 K55A1이나 팔라딘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거리는 팔라딘이 30km에 불과한 반면 K55A1이 32km의 사거리를 보이면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용 성능 분야로 넘어가면 이 격차가 더욱 커집니다. 팔라딘은 아직도 포탄 적재에서부터 포탄 삽입, 장약 삽입이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나마 포탄 삽입 단계에서는 K-55에도 탑재되었던 유압식 장전 장치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급속 사격을 위해선 밀대를 이용해 완전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반면 K-55A1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포탄 삽입이 끊고 승무병은 장약만 집어넣으면 사격 준비 끝인데요. 이로 인해 팔라딘은 전투가 길어질수록 운용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발사 속도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팔라딘까지만 해도 바퀴만 달려있다 뿐이지 운용 성능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중간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팔라딘은 운용에 최소 5명이 필요하지만 KO-15A1은 4명으로도 방열부터 사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얼핏 작아 보일 수 있는 차이지만 전 세계적인 인구 절벽을 생각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이인데요. 그 결과 KO-15A1의 업그레이드를 눈여겨보고 있던 미국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주포 기술을 벤치마킹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M109A7 자주포에는 KO-15A1에 적용된 반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었고 미국은 한국에 최초로 성공한 탄약 운반 장갑차 운용체계까지 흡수해갔습니다. 그야말로 역수출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국마저 탐낼 만한 무기체계가 또 있는데요. 이번엔 주력이 아닌 2선급 무기가 화려하게 부활했게 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차륜형 105mm 자주포 풍익입니다. 풍익은 우리 군에서 따로 개발한 자주포가 아니라 치장물자 처리되었던 M101A1 견인곡 사포를 자주포로 개조한 신개념 무기체계인데요. K721 군용 5톤 트럭의 차체를 이용한 차륜형 자주포답게 시속 8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가 장점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로 개조되면서 디지털 화력 통제 장치가 탑재되면서 이동 중 정지 후 초탄 발사까지 고작 1분이면 충분합니다. 풍익에 탑재된 전자 장비가 포의 위치와 표적의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정렬까지 끝마치는 덕분인데요. 또 최대 11.3km의 사거리로 분당 최대 10발의 포탄을 쏟아내고도 이탈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기동력인데요. 비록 화력과 사거리가 155mm 자주포에 비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풍익은 K9, KO-15A1과 달리 포병 부대의 연대급 화력 지원 무기라는 걸 감안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자주포지만 박격포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용 인원 측면에서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한 이점입니다. M101A1 1대에 8, 9명의 병력이 필요하던 게 풍익에서는 5명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중 2명은 운전병과 경계병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해 3명이면 포를 발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풍익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105mm 포탄 재고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 군에서 풍익을 개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340만 발이 넘습니다. 군의 주력이 155mm로 넘어가면서 105mm 포탄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건데요. 문제는 포탄 재고 처리에만 신규 탄약 생산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익이 전력화되면서 105mm 포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보병급 연대의 화력 강화, 예산 감축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동시에 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군의 포사랑이 신기할 지경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풍익이 아무리 훌륭한 자주포라 하더라도 역시 화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과 기계화 부대의 성께 운용에게는 차륜형이라는 이동 방식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입니다. 비격은 현형 4.2인치 박격포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물건으로 기존 대비 화력은 1.9배의 사거리는 무려 2.3배까지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박격포가 탑재된 상태에서 차체의 회전 없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표적에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격은 풍익과 달리 기본적으로 궤도형 장갑 차량이기 때문에 험지 주파 능력은 물론 방어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K2나 K21, K200 같은 기계화 부대와 동시에 적진 한가운데서 화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져 100% 국산 화율을 자랑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포병 화력은 끊임없는 발전에 거듭한 결과 6.25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근접 지원 시스템을 근간부터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조국이었던 미국마저 한국의 포방 시스템을 흡수할 정도인데요. 자주 국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끝없이 달려온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청출어람의 표본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K-구사주포는 마개적인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괴란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다 보니 주변국들의 지나친 견제 때문입니다. 특히 자주포로 유명한 독일과 영국의 쇄방이 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국을 필두로 항명연방 소속 약 50여 개국은 방산시장에서 대놓고 대한민국을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사사건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독일제 변속기를 들먹이며 수출 사업의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얼마 전 명면방 소속인 캐나다가 대한민국의 K9를 긴급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부와 16, 18문 정도의 K9 자주포 긴급 수입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 캐나다의 상황을 보면 이런 주장은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나토 소속 국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같은 나토 동맹국이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에도 병력과 각종 군사 장비를 파견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국을 보호할 전력이 급격하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수한 자주포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데요. 만약 K9가 캐나다에 수출된다면 한국 무기가 처음으로 미주 세력, 즉 명면방 국가에 진출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수출에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이번 소식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캐나다 수출은 명백한 오보라는 충격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캐나다가 미국이 아닌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캐나다의 긴급 요청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역시 K9이지라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가 가진 국제사회에서의 삼진성 때문인데요. 캐나다는 명면방 국제기구, 나토, 파이브 아이즈 등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수의 동맹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캐나다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캐나다의 K9가 도입된다면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K9의 위상은 범접 불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 대국가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방산시장은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자주포만 봐도 한번 교체하면 최소 수십 년은 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유지보수 또한 쉬워야 합니다. 즉 성능은 기본이고 신뢰도, 유지보수, 운용 난이도, 빠른 납품 기한까지 모두 기준치를 만족해야 비로소 무수한 무기체계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전 경험이 극히 제한적인 현대사회에서 이른바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어떤 무기를 도입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흥행 보증수표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서로 우방민 국가들의 경우 특히 심하게 작용합니다. 무기 도입 사업이 결코 적은 금액이 동원되는 게 아니다 보니 각 나라들은 모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국제기구에 모두 포함된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무기체계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는 싼 맛에 쓰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K9 자주포를 무시해 못한 명면방 국가들에게 제대로 한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다시 말해 캐나다의 K9 수입은 세계 자주포 방산 시장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나다의 K9 도입 소식이 들리자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스페이스가 이를 전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우방국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K9 도입은 언론이 설레발을 친 해프닝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부리군의 묘청에 따른 눈속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에도 캐나다 무기체계를 전진 배치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9를 수출한다면 간신히 잠잠해진 무해 지원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군에서 일단 세계적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캐나다의 K9 도입을 은밀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캐나다의 K9 도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선 지금 당장 캐나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K9를 도입하지 않으면 곡사포 하나 없이 나라를 지켜야 할 지경인데요. 사실 성능과 가격으로 따져왔을 때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K9를 대체할 만한 자주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K9는 현대 무기체계에서 실전 경험을 한 면만 되는 자주포입니다. 즉 성능도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2019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 간의 분쟁입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55mm 자주포 36문을 앞세워 인도의 카슈미르를 공격했는데 다행히 인도는 그해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10문으로 중국제 36문의 SH-2를 막아 세웠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주포와 중국의 자주포가 대리전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K9 자주포가 3.6길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 SH-1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아무리 질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적 측면에서 중국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지전의 결과는 전 세계를 경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K9와 인도군이 승리한 건데요. 심지어 K9의 모든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킨 반면 중국의 SH-1은 단 한 대의 표적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치른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박살 내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K9에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군이 초기 도입했던 100대에 더해 200대 추가 도입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반면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패한 중국의 수모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추가 구입한 K9 자주포를 인도의 중국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배치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대리전에 이어 자칫 실전에서도 패배할 것을 염려한 중국은 인도의 추가 배치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에 끼친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K9 도입을 앞세우던 명국조차 결국 국방개선 사업 MFP 프로그램에서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K9A2 도입을 검토 중일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 K9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독점에 가까운데요. 다시 말해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자주포가 나토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K9는 거의 세대 변화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개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쌓은 수많은 데이터와 막대한 대량 생산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2023년 개발이 예정된 K9A2는 기존 K9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사거리부터 발사 속도 등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무인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전장의 핵심 공격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K9A2는 사격 방향을 향해 포를 정렬시키는 방열은 물론 충격이 강한 둔감형 장약의 개발로 기존에는 사람이 넣어줘야 했던 장약까지 K9A2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운용 인력이 줄어들어 겨우 2명만 있으면 자주포의 주행과 사격 등 모든 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K9의 3세대 개량 형민 K9A3에 대한 유력한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뒤를 바싹 뒤쫓아오던 여러 나라들이 이를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K9A3가 개발된다면 이제는 미국 시장마저 공략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포함한 방산 선진국들은 항공모함, 핵전수함, 핵무기처럼 하이엔드급 최상위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장갑차와 자주포 같은 재래식 중형 무기 개발에 신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K9A3는 이런 노력이 쌓여 만든 자주포의 정점입니다. 이는 K9A3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인 무인화 기술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적어도 지상 무기 체계의 무인화 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의 대상 장비로 하나 디펜스의 아리온 스맷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에서 동맹국이 보유한 무수한 기술을 평가하고 차기 미군의 무기 개발 사업에 핵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 보병 전투지원 다목적 무인 차량이 선정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이 말 뜻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무인화 기술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온 스맷은 미8군 작전부 사령관 등 미군의 중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제 시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화 기술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될 K9A3는 아리온 스맷보다 훨씬 뛰어난 무인화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선 K9A3는 주행에만 조종사가 개입하고 C4I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한 완전 자동 사격이 이루어지는데요. 유민 자주포 1문과 무인 자주포 5문이 한 개 포대를 이루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사격은 물론 인구 감소에 상관없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수십 년의 포병 전력을 생각한다면 지구상 어느 나라라도 대한민국의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주포 생산 체계가 무너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또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단 이미 검증된 K9를 선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K9A2 도입 검토, 캐나다 K9 긴급 요청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다면 이 확률은 더욱 높아질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성능과 유지 보수 능력은 물론 실전 경험에서까지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브랜드 상품을 찾는 이유가 균일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인 것처럼 세계 각국의 나라가 사용 중인 K9이야말로 자주포 시장의 진정한 명품 브랜드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남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이 말처럼 현재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K9는 앞으로도 세계 방산 시장을 선도하며 승승장구할 것입니다.